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깊은 밤, 마을 가장 외딴 곳에 자리한 박역관의 기와집이 거대한 화톱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지붕 기와장이 터져나가는 굉음은 멀리 떨어진 순덕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낡은 초가에서 홀로 잠을 청하려다 창호지를 붉게 물들이는 기이한 빛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불빛이람. 그녀가 문을 열고 밖을 보았을 때 이미 박역관의 집은 걷잡을 수 없는 화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금 당장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깨워와도 이미 때는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안타까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같았지요. 순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다, 아이가.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치맛자락을 걷어붙이고 우물가로 달려가 물동이의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불타는 집을 향해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살을 태울 듯 덮쳐왔고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콜록, 콜록, 아가, 어디 있느냐? 순덕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안채를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박역관 내외로 보이는 이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화재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 다다른 곳은 안방 뒤편의 작은 벽장이었습니다. 순덕이 덜컹거리는 문을 부서져라 뜯어내자 그 안에는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3명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사내아이 둘과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는 여자아이. 얘들아, 정신 차리거라.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순덕은 재빨리 여자아이를 업고 사내아이들의 손을 각각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대들보가 불길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라. 순덕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등 뒤로 지옥의 열기가 덮쳐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그녀의 두 눈을 정면으로 덮치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품 안에서 헐떡이는 새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잿더미 속에서 새 아이의 목숨을 훔쳤고 세상은 그 대가로 그녀의 두 눈에서 빛을 훔쳐갔습니다. 순덕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영원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두 눈의 빛과 평생 모아온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까지. 그날의 화재는 단순 실화로 종결되었고 박역관 부부는 목숨을 잃었으며 그들의 막대한 재산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흉흉한 소문만 남았지요. 순덕의 곁에 남은 것은 오직 그녀가 목숨을 걸고 구해낸 새 아이뿐이었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아이들을 보며 순덕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어미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과 아이들의 운명을 기꺼이 하나로 묶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요. 순덕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한 몸으로 억척스럽게 삭바느질과 밭일을 하며 새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순덕을 어머니라 부르며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랐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이라도 하듯 각자 자신의 길에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첫째 만석은 어릴 적부터 힘이 장사고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당대 최고의 대장장이 밑에서 기술을 배워 이제는 나라에서 쓰는 무기를 만들 정도로 실력 있는 대장장이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요. 과묵하고 듬직한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숙명으로 여겼습니다. 둘째 지선은 어릴 적부터 바늘과 실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수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고 아름다웠지요. 그녀는 궁에 들어가 왕실의 의복에 술을 놓는 자수장이 되어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섬세한 눈썰미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녀 늘 눈먼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딸이었습니다. 셋째 필현은 몸은 약했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다푼의 소설을 읽어주거나 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이야기꾼이자 대필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는 책을 통해 얻은 지식과 명석한 두뇌로 언제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형과 누나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전략가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면서도 철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순덕과 아이들의 평화로운 삶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지주이자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조판서가 하인 며칠 대동하고 순덕의 낡은 초가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조판서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인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자였지요. 그는 지팡이로 마당을 쿵쿵 내리치며 툇마루에 앉아 콩을 까고 있던 순덕에게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보시오, 눈먼 노파. 언제까지 내 땅에서 무단으로 살 셈이오. 당장 이 집을 비우고 떠나지 못할까. 순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과 밭은 제가 평생을 일궈온 제 땅입니다. 어찌 대감마님의 땅이라 하십니까? 조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 노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이 마을의 땅은 전부 나의 소유다. 내년이 가진 땅 문서라도 있느냔 말이다. 증명할 것이 없다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열흘의 말미를 줄 터이니 그 후에도 버티고 있으면 관아의 힘을 빌려 너를 내쫓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그 집과 밭은 분명 순덕이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일군 그녀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판서의 말대로 그녀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땅 문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권세가인 조판서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맹인 노파가 감히 내 땅을 무단으로 점거해. 조판서는 순덕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는 침을 퇴뱉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인편을 통해 금세 한양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온 것은 역시 첫째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왔지요. 어머니,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어머니를 건드리는 겁니까? 만석은 듬직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을 글썽이며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그는 당장이라도 조판서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를 박살낼 기세였습니다. 그놈의 멱을 비틀어 놓겠습니다. 힘없는 우리 어머니라고 얕보는 모양인데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만석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뒤이어 도착한 셋째 필현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필현은 형과 달리 차분하고 냉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흥분한 만석을 조용히 타일렀지요. 형님, 지금 힘으로 맞서는 것은 저 교활한 자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 판서는 이미 관아와 한통속일 터. 우리가 먼저 주먹을 썼다가는 오히려 행패를 부린 죄로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힘만으로는 저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필현의 말에 만석은 분하지만 주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현은 방 안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명석한 두뇌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이상합니다. 조 판서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부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째서 아무 값어치도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초가와 텃밭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마치 이 땅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현은 순덕에게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20년 전 저희가 살던 집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화재는 정말로 단순한 실화였습니까? 순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 지난 일이다. 더는 묻지 말거라. 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을 본 필현은 조 판서의 탐욕과 2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 사이에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만석을 밖으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어머니의 누명을 벗기고 조 판서의 탐욕을 멈추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만석과 필현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을 때 둘째 지선 역시 소식을 듣고 비단처럼 고운 손에 흙먼지를 묻히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부터 보이는 오라비들과 달리 눈먼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먼저 잡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지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선은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적셔오려고 순덕이 기거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옷괴를 열다가 그 구석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손때 묻은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호기심에 주머니를 열어본 지선은 그 안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혀있는 타다 남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너무 낡아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그 위에는 붓으로 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요. 북두칠성. 그리고 그 옆에는 알아보기 힘든 몇 개의 글자가 더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이게 대체 뭘까? 지선이 종이 조각을 들고 갸우뚱거리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비단 주머니 자체에 머물렀습니다. 주머니의 한쪽 귀퉁이에는 아주 정교하고 특이한 모양의 나비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섬세한 날갯짓, 독특한 더듬이 모양. 그것은 보통의 자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서 본 문양인데 지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기억을 떠올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아, 조판서 대감. 그녀는 예전에 왕실 연회에 진상된 비단을 구경하러 갔다가 조판서의 부인이 가지고 있던 놀이개에서 똑같은 나비 문양을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양은 조판서 가문을 상징하는 특별한 문양이었습니다. 지선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와 종이 조각을 들고 오라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라버니,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나비 문양은 조판서 대감 댁 가문의 문양과 똑같습니다. 어째서 어머니께서 이 주머니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셋째 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조판서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눈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치밀한 계획과 각자의 능력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필현은 붓을 들어 깨끗한 종이 위에 그들의 계획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살려 완벽한 협공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전략가가 되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작전을 지휘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거리의 이야기를 퍼뜨려 조판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백성들의 관심을 이 사건으로 끌어모으겠습니다. 여론은 그 어떤 칼보다도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필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자 둘째 지선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입가가 되겠어요. 저는 변장술과 눈썰미에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판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서재나 안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겠습니다. 여인의 몸이기에 오히려 그들의 경계를 뚫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섬세함 뒤에는 강단 있는 용기가 숨어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묵묵히 듣고 있던 첫째 만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좋다. 너희가 판을 짜고 길을 열면 마지막 해결은 내가 하마. 나는 해결사다. 필연이 네가 전략을 세우고 지선이 네가 단서를 가져오면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 필요하다면 저들의 허를 찌를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겠다. 내 망치질이 쇠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데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그렇게 세 남매의 역할 분담이 끝났습니다. 이야기로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가 필현, 적의 심장부로 스며드는 잠입가 지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치를 휘두를 해결사 만석. 다음 날부터 한양 저작거리에는 기이하고 슬픈 이야기가 하나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처럼 닷푼의 소설을 읽어주던 이야기꾼 필현의 입에서부터였지요. 그는 평소처럼 영웅담이나 연애담을 읽어주는 대신 아주 애처로운 목소리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자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오래전 이 땅에서 있었던 슬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년 전 이 마을에 아주 부유하고 마음씨 좋은 역관나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캄캄한 밤 역관나리의 집에 큰 불이 나 나리 내외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역관나리의 억울한 원혼이 자신의 재산을 훔쳐간 도둑을 찾아 밤마다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말입니다. 듣는 이들은 누구나 그 이야기가 20년 전 박 역관댁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현의 뛰어난 언변과 애절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야기는 삽시간에 저작거리 안악들의 입을 통해 주막 술꾼들의 입을 통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20년 전 그 사건,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더군. 역관나리의 원혼이 밤마다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 헤맨다지 뭔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마침내 조판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판서는 자신의 저택에 앉아 하인에게서 전해 들은 저잣거리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20년이나 지난 일을 누가...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 피를 흘리는 역관이 나타나 내 재물을 돌려다오 라고 소리치는 통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또한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가던 20년 전의 비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순덕노파의 땅 문제와 20년 전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연관지어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뒤 이야기의 다음 편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라진 재산이 사실은 역관나리의 집터 어딘가에 아직도 숨겨져 있다더이다. 그 비밀을 아는 자, 천하를 얻을 만큼의 부를 얻게 될 것이나 원혼의 저주 또한 함께 받게 될 것이라 하더이다. 이 이야기는 조판서의 탐욕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더욱 초조해하며 어떻게든 순덕을 내쫓고 그 땅을 파헤쳐 남은 재산을 찾아내야겠다고 개걸스럽게 다짐했지요. 필연이 던진 이야기는 쥐를 잡기 위해 노은 향기로운 떡밥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쥐가 덫을 향해 달려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필연이 저작거리에서 이야기로 바람을 잡는 동안 지선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습니다. 바로 호랑이 굴인 조 판서의 집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지선은 먼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입던 화려한 비단 옷을 벗고 누추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탐스러운 머리는 되는 대로 틀어 올리고 뽀얗던 얼굴에는 일부러 검댕을 묻혔지요.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입가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곱고 총명했던 자수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골에서 갓상경한 어수룩하고 순박한 처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조판서 댁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참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자신이 정성껏 수놓은 작은 손수건을 뇌물로 건네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향에서 몹쓸 병이 돌아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조금 있사오니 부디 모일이든 허드렛일이든 좋으니 이 댁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참모는 그녀의 뛰어난 수솜씨와 순박해 보이는 인상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마침 조 판서의 부인이 새 비단옷의 수를 놓을 사람을 찾고 있던 터라 지선은 생각보다 쉽게 조 판서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친모가 된 지선은 낮에는 조 판서 부인의 옷에 술을 놓으며 신임을 얻었고 밤에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움직이며 집안의 구조와 사람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 판서가 매일 밤 아무도 들이지 않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들어가 아주 오랜 시간 머물다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 주변은 유독 다른 곳보다 경계가 삼엄했지요. 저 서재에 무언가 있다. 지선은 직감했습니다. 지선이 조 판서의 집에서 기회를 엿보는 동안 만석은 필현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북두칠성. 지선이 발견한 종이 조각에 적혀있던 그 단서의 실체를 어머니의 텃밭에서 찾아내는 것이었지요. 만석은 낮에는 평범한 농부처럼 밭을 가는 척하며 땅의 형태와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튼튼한 삽과 괭이를 들고 어둠을 틈타 밭으로 향했습니다. 조판서의 하수인들이 멀리서 밭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땅을 파헤쳤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밭은 그저 평범한 흙과 돌멩이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지요. 필연이 놈, 괜히 나를 헛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만석의 마음속에 의심과 초조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지요. 밭 한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던 만석의 괭이 끝에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돌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드러난 것은 평범한 돌이 아닌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판석이었습니다. 만석은 혼신의 힘을 다해 판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로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깊고 어두운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래전에 사용되다 흙으로 메워진 낡은 우물 터였습니다. 이런 곳에 우물이. 만석은 횃불을 밝혀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 바닥은 축축한 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흙바닥을 더듬거리며 탐색하던 순간 그의 손끝에 차갑고 네모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흙을 파내자 마침내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녹이 슬고 흙이 잔뜩 엉겨붙어 있는 작은 쇠상자였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쇠상자를 밖으로 꺼내왔습니다. 흙을 닦아내자 상자의 앞면에 달린 낡은 자물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 옆에는 7개의 작은 홈이 국자 모양으로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바로 북두칠성 모양이었습니다. 찾았다! 피련이 퍼뜨린 이야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한양 전체를 뒤덮었고 심지어 관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20년 전 박역관 사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지. 조판서는 매일같이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만석의 존재와 얼마 전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까지. 그는 순덕의 아이들이 무언가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상자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조판서는 결국 순덕을 직접 찾아가 입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늦은 시간을 틈타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순덕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나다! 문 열어라! 조판서의 목소리에 홀로 잠을 청하려던 순덕은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지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달빛을 등진 조판서가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순덕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내 인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놈의 아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느냐.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조판서는 더욱 목소리를 낮춰 귓가에 독사의 혀처럼 속삭였습니다. 저작거리에 떠도는 그 이야기, 내 아이들 짓이지. 그의 눈에는 잔인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만약 네 아이들이 여기서 더 날뛰거나 내년이 그날 밤의 일을 단 한마디라도 발설한다면 그땐 네 아이들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목숨,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직접 끊어주마. 알아들었느냐? 그의 협박은 순덕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아깝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자 그녀는 모든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자신의 눈과 맞바꾼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걱정이 되어 찾아온 아이들 앞에서 순덕은 평생 처음으로 차가운 가면을 썼습니다. 다들 돌아가거라. 나는 괜찮다. 이 늙은이의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일 테니 너희는 어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아이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냉대에 충격을 받았지만 필연만은 그 이면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조판서의 협박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조판서는 신경질적으로 하인들을 다그쳤고 특히 자신의 서재 주변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지요. 지선은 그의 이런 반응을 보며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을, 바로 저 서재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조판서의 부인이 지선에 뛰어난 자수 솜씨에 완전히 매료된 것입니다. 내 솜씨는 정말 하늘이 내렸구나. 궁궐의 수박 나인들도 너만은 못할 것이다. 부인은 지선을 총애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아끼는 비단옷의 학수를 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선은 며칠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학의 마지막 눈동자에 점을 찍기 직전 그녀는 일부러 바늘에 손을 찔려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아얏! 붉은 피가 순백의 학 날개 위로 번지자 지선은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부인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마님의 귀한 옷을 망쳐버렸습니다. 부인은 아끼는 옷이 망가진 것에 속상해했지만 지선의 진심 어린 눈물과
그간의 정성을 생각해서 차마 크게 나무라지는 못했습니다. 지선은 이때다 싶어 마님, 이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약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약재는 햇볕을 보면 아니 되고 가장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말려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댁에서 가장 빛이 들지 않는 서재에 이 옷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서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았지만 귀한 옷을 살릴 수 있다는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오늘 밤 대감께서 주무실 때 몰래 문을 열어줄 터이니 조용히 옷만 가져다 놓고 나오너라. 그날 밤 지선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조판서의 서재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낮에 봐두었던 구조를 더듬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재 가장 안쪽 낡은 병풍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벽장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땅 문서 한 뭉치, 그리고 북두칠성 쇠상자의 열쇠로 보이는 정교한 나비 모양의 은재 열쇠. 지선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열쇠와 땅 문서를 재빨리 품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다시 순덕의 초가에 모였습니다. 지선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나비 모양 열쇠와 낡은 땅 문서, 그리고 만석이 밭에서 찾아낸 북두칠성 쇠상자. 모든 조각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피련이 떨리는 손으로 나비 모양 열쇠를 쇠상자의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상자가 마침내 그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은 습기로 인해 눅눅했지만 그 안에 든 내용물들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지요. 상자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닌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박역관 집안의 재산 목록이 상세하게 적힌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박역관이 조판서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조판서의 서명과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모든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 전 조판서는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자 당시 부유했던 친구 박역관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빚을 갚을 날이 다가오자 그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박역관의 재산까지 모두 차지할 계획을 말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박역관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박역관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세 남매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당한 끔찍한 비극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눈까지 희생해야 했던 순덕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관아마당에서 순덕과 조판서의 대질신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을 지켜보았지요. 조판서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원님 앞에 나섰습니다. 사또 이 눈먼 노파가 20년간 불법으로 저의 땅을 점거해왔습니다. 여기 그 증거인 땅 문서가 있사옵니다. 그는 자신이 위조한 땅 문서를 보란듯이 펼쳐 보였습니다. 원님은 땅 문서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을 향해 물었습니다. 노파는 들으라.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계속 억지를 부릴 텐가.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판서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 그 땅 문서는 위조된 것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이야기꾼 피련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오며 품에서 또 다른 땅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 여기에도 땅 문서가 한 장 더 있소이다. 조판서가 내민 저 문서는 자신의 진짜 땅 문서를 잃어버리고 급하게 만들어낸 가짜요. 필연이 내민 것은 또 다른 가짜 땅 문서였습니다. 두 개의 똑같이 생긴 땅 문서가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이야? 어느 것이 진짜란 말인가? 백성들은 웅성거렸고 원님 역시 당황하여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조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이놈, 네가 어찌하여 내 땅 문서를.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필현이 내민 문서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 스스로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필현은 그런 그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땅 문서인지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장내가 소란으로 가득 찬 바로 그때 아낙네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름한 침모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바로 조판서의 집에 잠입했던 지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조판서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친모가 나타나자 불길한 예감에 얼굴이 더욱 굳어졌지요. 지선은 원님 앞에 공손히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사또, 저는 얼마 전까지 조판서 대감댁에서 친모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감마님의 서재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서 반짝이는 은재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교한 나비 문양이 새겨진 바로 조판서의 서재에서 훔쳐낸 그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조판서 대감께서 서재 비밀 공간에 소중히 숨겨두셨던 열쇠입니다. 만약 저 두 개의 땅 문서 중 진짜 주인이 있다면 필시 이 열쇠의 정체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판서 대감, 감히 여쭙건대 이 열쇠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지선의 당돌한 질문에 조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저 열쇠가 20년 전 사라진 쇠상자의 열쇠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그 사건과 관련 있음을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지선은 모두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 열쇠가 진짜 주인을 가려줄 것입니다. 이 열쇠가 열 수 있는 상자를 가져온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지선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옳소, 그 상자를 가져와 보시오, 라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로 마침내 필연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을 향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2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역관날이 댁의 쇠상자 열쇠요. 그의 외침과 동시에 장정으로 변장하고 있던 만석이 백성들 사이를 뚫고 나와 묵직한 쇠상자를 관아마당 한가운데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의 비극적인 사건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필연은 지선에게서 나비 모양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열쇠를 쇠상자의 자물쇠에 천천히 꽂아 넣었습니다. 찰칵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열렸다! 열렸어!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필연은 천천히 쇠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요. 그는 상자 안에서 나온 진짜 땅 문서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인 차용증서를 꺼내
그 내용을 낭낭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천냥. 차용인 조 아무개는 조 판서가 박 역관에게 막대한 빚을 졌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필연은 차용 증서를 내려놓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조 판서를 쏘아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조 판서는 이 막대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친구이자 은인이었던 박 역관 일가를 무참히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극악무도한 살인자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20년간 이 마을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집의 아이들을 구해낸 눈먼 노파의 땅까지 빼앗으려 한 천벌을 받을 죄인이란 말이오. 이제 더 이상의 변명도 속임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저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내가 죽였다는 증좌가 어디 있단 말이냐? 궁지에 몰린 조판서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쇠상자와 차용증서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원님조차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순덕이 딸 지선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록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확히 조 판서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2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떨리는 목소리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박 역관 나리는 이미 안채 마당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는 비수가 꽂혀 있었지요. 순덕의 목소리가 비통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고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관 나리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비단 주머니를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이 주머니는 그분을 찌른 자의 허리춤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낡은 비단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조 판서 가문의 문양인 나비 자수가 선명했습니다. 순덕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추상 같은 위엄을 담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황급히 도망치던 자의 팔뚝을 말입니다. 역관 나리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휘두른 벼루에 맞아 깊게 찢어진 상처가 있었지요. 조 판서 대감, 지금 당신의 왼쪽 팔 소매를 걷어 보이시오. 만약 당신이 죄가 없다면 그 팔에는 아무런 흉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순덕의 마지막 외침은 천지를 뒤흔드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조 판서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팔을 감싸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 저자의 소매를 걷어라. 포도대장의 호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 판서의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되고 흉측한 칼자국 같은 흉터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조 판서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 판서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관아 마당은 백성들의 분노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놈을 매우 쳐라. 순덕 할머니 만세. 조 판서와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관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결박되어 국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받기 위해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을 억압했던 거대한 악의 축이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텅 빈 관아 마당. 세 남매는 그제야 어머니 순덕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어머니.
만석은 듬직한 체구와 어울리지 않게 아이처럼 흐느꼈고, 지선은 순덕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구하기 위해 그 끔찍한 일을 20년간이나 홀로 가슴에 묻고 사셨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저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어머니께서는 그 소중한 두 눈의 빛을 희생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제야 아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그저 불길 속에서 우연히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너지는 대들보 앞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져 그 모든 열기와 고통을 대신 감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덕은 말없이 손을 뻗어 더듬거리며 아이들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내 새끼들. 괜찮아. 너희들이 무사히 살아남아 이렇게 의롭게 자라주었으니 나는 내 두 눈을 잃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너희들이 바로 내 눈이고 내 세상이었느니라. 정의는 바로 세워졌고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조정에서는 박역관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자녀들인 세 남매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신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에서 양반가의 자제가 된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이름과 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양의 높은 집과 화려한 비단옷을 마다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20년간 자신들을 길러준 눈먼 어머니가 계신 이 산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 판서에게서 되찾은 재산의 일부로 가장 먼저 순덕을 위한 따뜻하고 아늑한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툇마루와 순덕이 좋아하던 약초를 심을 수 있는 작은 텃밭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판서에게 고통받았던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고 가난한 이들에게 땅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20년 전 아버지가 그러했듯 백성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로운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세 남매는 더 이상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석은 마을 어귀에 커다란 대장간을 열었습니다. 그의 망치 소리는 이제 억울한 일을 위한 증거를 만드는 대신 농부들을 위한 튼튼한 농기구를 만들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대장간은 언제나 마을 남자들의 사랑방이 되었지요. 지선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수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자수 솜씨는 금세 입소문을 타고 한양의 부잣집에서도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안악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주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필현은 저작거리에 작은 서책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푼의 이야기를 파는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치고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의 서책방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이 지어준 새 집에 툇마루에 가만히 앉아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다른 모든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녀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만석의 힘찬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파괴를 위한 소리가 아닌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코끝에는 지선의 수방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풀물 냄새가 새으며 들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증거가 아닌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쁨의 향기였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필연의 서책방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여온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절망이 아닌 알물통에 미래를 열어가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힘차게 망치질하는 듬직한 아들, 고운 비단에 술을 놓는 어여쁜 딸, 그리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막내 아들. 그녀의 주름진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잿더미 속에서 훔친 것은 단순히 새 아이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씨앗이었고 불의에 맞서 싸울 정의의 불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눈과 맞바꾼 세상이 이토록 밝고 따뜻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먼 노파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태양보다도 더 밝고 찬란한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아이들의 용기 있는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 영원한 전설로 남아 오래도록 빛나게 될 것이었습니다.